네, 지금부터 제10차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전략연구팀장 유정원입니다. 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은 무음으로 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차 복지정책 커뮤니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으니 끝날 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지 파일 다운로드는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차 정책 커뮤니티 주제는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 분야의 대응입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재창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빈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준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분들은 토론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경기도의회 장형국 의장님께서 영상 축사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형국입니다. 제10차 복지정책 커뮤니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애써주신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끄시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주제 발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여행업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직과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현재의 복지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분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의 편중에 대한 새로운 접근,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있어 귀중한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K자 양극화 극복과 1380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0차 복지정책 커뮤니티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네, 영상 축사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영상 축사는 되게 멋있게 나오네요. 저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멋있게 나오고 있겠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경기도 의회와 저희 경기도 또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슈와 정책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 분야의 대응이라는 주제인데요. K자 양극화라는 단어는 2020년 하반기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K자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돼서 우리가 K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가 좀 길죠. 예, 그래서 이 K자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중산층이 붕괴돼서 또 이들 중에 또 일부는 또 이제 고소득층으로 이동하지만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이 K자 형태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고 또 대면을 중심으로 하던 서비스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복지 분야에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주제와 이번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바로 이 K자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요. 이에 맞춰 복지제도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보다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다뤄왔는데요. 그러나 경기도도 복지환경 역시 소득 양극화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커뮤니티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K자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런 현상이 경기도 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시고 좌장을 맡아 주신 우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방재열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또 발표를 맡아 주신 우리 다산경영정보연구원의 문승권 원장님, 또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서은미 박사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염정혜 교수님, 장동호 교수님, 그리고 또 경기도의 우리 지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정책 논의의 장은 이 작은 불씨가 돼서 향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격 그 주제 발표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촬영이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귀분과 발표자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는 첫 번째 주제가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서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성은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은 코로나 때문에 적지만 이게 유튜브로 송출된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타는 거라서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막 떨리는 목소리를 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2020년 하반기에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K자 양극화라는 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에는 아예 2020년을 정리하는 어떤 이런 기획 기사에서도 K자 양극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K가 코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무식하게. 그래서 코리아형 양극화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양극화의 형태가 K자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국이 K자 형태를 보인다고 하고 전 세계가 K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기도도 K자 형태일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 외곽에 있어서 서울에서 밀려나오는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K자랑은 좀 다른 형태가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순수한 연구자로서의 관심에서 시작돼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 노동조사라는 조사가 가장 최신의 통계 데이터를 주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020년 상반기 걸 분석을 했고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2020년 하반기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자 양극화 개념은 일단 첫 번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 내에서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걸 발표를 드렸더니 거기 참석하셨던 교수님들이 모두가 지적하셨던 게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일단 팬데믹 현상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른바 보건위기가 일자리나 노동시장 위기로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K자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붕괴되고 일부 집단은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집단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선진국, 남성, 정보, 대기업, 주식시장, 주택, 토지 이렇게 자산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는 위로 올라가고 여성, 비정규직, 후진국, 중소기업, 정통산업에 계신 분들은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양극화가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그럼 K자 양극화가 없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K자 양극화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K자 양극화 혹은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 범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업이 어려워졌는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자리가 주로 없어졌는지 세 번째는 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자 수 감소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입니다. 여기서 취업자 수라는 거는 자영업을 포함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에 의지가 없고 경제활동을 구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비경제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국을 보시면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국 단위에서 보면 2.5%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상반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많이 증대하진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일정 정도 회복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증대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직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내가 일을 할 여건이 안 돼서 혹은 아이를 보고 있어서 뭐 군대에 있어서 학업 중이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조차 하지 못하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제로 증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는 특히 실업자 수도 증대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대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온 부분은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일을 못한 걸 경우 보면 사업 부진하고 조업 중단 때문에 일을 못한 비율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445.6% 증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취업자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사업 부진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자영업하고 임시직은 감소했고 일용직하고 상용직은 증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명확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자영업은 뭐 상상하시는 것처럼 아예 소규모 자영업 자체가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감소한 건 너무 당연한데요. 임시직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임시직은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인 이들은 해고를 했고 동시에 뭐가 늘어났냐면 일용직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변화했다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재밌는 건 상용직도 늘어났습니다. K자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상용직도 늘어났고 불안정한 노동은 더 증대하는 방식으로 일자리가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임금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산업과 어떤 직업이 떨어졌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 상상하건대 도소매랑 운수, 그다음에 숙박은 당연히 감소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전기, 가스의 감소입니다. 보시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5%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이 2차 산업 영역인데 이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들이 사실은 복지를 지탱하는 재정의 주요 요소일 텐데 이들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복지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직과 판매직, 노무직도 보시면 서비스업은 당연히 감소했고 판매 종사직도 감소했고 기능직과 기계 조직업이라는 부분도 감소했는데 단순 노무직은 또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부분과 같이 얘기를 해잡으면 서비스업이나 2차 산업, 그다음에 기능업과 같은 업무들, 그다음에 임시직, 자영업은 감소했는데 일용직과 단순 노무직, 말씀드려서 좀 더 열악한 노동들이 증가했고 동일시에 상용직 이런 부분이 증대했다라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산업 부분에서 보시면 국방하고 사회복지 여가가 증대했는데 여긴 주로 보건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직, 보건직과 관련 일부 특수 직종이 증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직종하고 임금 체계를 쭉 본 거입니다. 보시면 상용직은 임금이 뭐 거의 변화하지 않았는데 임시 일용은 실제로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임금 감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감소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요. 실제로 임금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고용을 다시 갱신하면서 저임금 일자리로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이 팬데믹 이후에 아주 많이 나빠졌다. 일정 계층한테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어떤 집단한테 충격이 크게 나타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50세 이전은 대부분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세 초반은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났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은 일자리 창출에서 어쨌든 취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한 직업은 아마도 앞에 거랑 추론해 보자면 일용직, 단순 노무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반면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50세 이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계층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로 보면 당연히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충격을 좀 더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으로 보자 그러면 여기 30세 미만이 좀 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30에서 50세 여성 중에서 유감이 가족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율이 감소한 겁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원래 계속 증대하거나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노동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 가족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업 부진이나 조업 때문에 일을 못하는 비율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노동시장이 여성한테 조금 더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 임금입니다. 임금도 성별로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요. 임금은 원래 이제 우리가 남성 여성 임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금액만 봐도 너무 차이가 나타나가지고요. 상용 임시 일용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동시에 비율 변화와 관련돼서 임시 일용은 뭐 다 같이 낮아진 것이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하락폭이 더 큰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돼서 여성한테 조금 기회가 적고 30세 미만한테 조금 고용 기회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세 이상의 경우 좀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변화됐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31개 시군이 그럼 어떻게 다른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인구가 좀 몰리는 시군이 있고 농촌 지역도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저희가 통계를 돌려봤는데 이건 하도 뭐가 형태가 안 좋아서 군집 분석이라 해서 유사한 형태 시군길끼리 모아본 겁니다. 모아봤더니 인구 유입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좀 증대하는 형태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실업자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거꾸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시군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치면서 자료가 좀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자료 형태를 보면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실업급여 인정자 수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실제 받았던 사람자 숫자인데요.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에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밑에는 긴급복지하고 경기도용 긴급복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증대했느냐라고 봤을 때 2019년 대비해서 82.0% 증대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경기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특정 부분 예산이 증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이게 아직 초창기고 데이터가 확실하게 축적이 안 된 부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촉발하는데 가속화시키는데 팬데믹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복지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빈곤층 내부의 구성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아직 통계 데이터가 없어 분석을 못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근데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빈곤층 내부 구성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평생교육 강사라든지 학교 대학 강의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장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를 잃었고 그럼 향후에는 다시 일을 가질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대면이 일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랬을 때 과거에 비해서 필요한 평생교육 강사 숫자 강사 숫자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분들이 다시 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제대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의 내부 구성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에서 잠깐 시군별 차이 말씀드렸지만 시군별 분석은 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2년 더 지나가야 시군별로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분석한 걸 보고서는 이게 좀 글자가 조금 깨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몇 가지 복지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발표하시는 문승모 원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청년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자한테 제도를 주는 건 주로 수당을 많이 줍니다. 아동 수당 혹은 뭐 65세 이상한테 주는 이런 급여들이 인구학적 기준을 따라서 주는 어떤 급여이고 경기도에서는 청년 수당이 이제 그런 형태에 포함이 되는데 여성이나 청년의 경우는 인구학적 기준을 제외하고 돈을 지급을 할 방법을 복지 지원을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당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취업 지원제도 확대는 지금 이제 국민 취업제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군별로는 뭐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군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관적인 정책보다는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매칭이 안 되는 지역, 특정 집단한테 불균형이 조금 더 심한 지역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되게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2차 산업 구조가 좀 변화가 되고 우리 복지제도를 지탱하던 주로 어떤 특정 집단이 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복지 재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보험 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랬을 때 사회복지에 좀 더 직접적인 재원을 만드는 노력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대상자 내부 구성이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아마 자활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활사업은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근로 유지를 하려고 많이 오는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좀 더 노동 능력도 있고 노동 의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을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문승건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산개인정보연구원의 문승 다산개인정보연구원의 문승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소득보장 정책 이슈는 상당히 많지만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재원 조달 방안과 주로 그 소득재분배 효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복지와 뉴 모델로서 알다시피 요즘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되어 있고 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화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주체별로 봤을 때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을 필요한가, 무조건 필요하느냐, 무상복지가 필요하느냐 이런 이슈가 많죠. 그래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영업손실 보상이 되겠는데, 본 발표에서는 주로 개인 기본소득을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대칭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또 다른 분류로 봤을 때는 디지털 역량 보유자와 디지털 역량이 미보유자로 대칭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액 자산 보유자와 고액 자산 보유자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순자산 5분의 비율과 부동산 자산 비율로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순자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비율은 상위 20%를 의미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는 125.6배에서 2020년도에는 166배로 대폭 약 40% 이상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에서도 5분의 비율, 그러니까 상위 20%를 의미하게 되는데 77.1%, 1분이라는 의미는 하위 소득 20%를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29%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K자 양극화 현상이 자산 부분에서도 알다시피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기업, 특히 ICT 융합 기업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기존의 굴뚝산업 등 열악한 상황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보장 정책 과제와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주 목표로서는 공공부도 역할을 강화하고요. 청중장년층에 대해서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와, 다음으로는 특히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확충을 통해서 빈곤율을 감소시켜야 된다. 다층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1층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층은 퇴직금, 3층은 개인연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민간보험을 의미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러한 3층 구조화에서 노령, 고령화 시대의 노후를 대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대 빈곤율 목표로서는 2017년대 17.4%에서 2023년도는 빈곤율을 15.5%로 낮추겠다.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3% 2040년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도에 89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47만 명으로
감소할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노동소득 보장 대체율 목표로서는 2018년도에 48%에서 2023년도에는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54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93만 원 정도를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의 이제 편중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율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세 소득세율을 최고 40%, 현재 45%로 상향시킨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재산세율은 2%, 이때 사회 전체 부가 최대가 돼서 결국은 국가 전체 부가 최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추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X축을 보게 되면은 세율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세율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0%대 제일 꼭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측의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총 재산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약 2%일 때 최적의 사회 전체 부가 돼서 국가 전체 부가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최소소득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최소소득 보장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최저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왼쪽을 보게 되면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소득 보장액을 보여주고 있게 되겠는데, 소득 인정액은 대각선으로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EITC, 부의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보조를 통해서 세금을 걷지 않고서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마이너스 소득세를 준 것 같다 해서 부의 소득세, 또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NIT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측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탄력 최저소득 보장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건호 교수가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는 이론인데,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라는 얘기는 각 가구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소득 순위로 했을 때 정중앙 50번째가 됐을 때 중위소득 100%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18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소득과의 차액의 40%를 보존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취업자들에 대해서 추가 소득 증가율이 0.5에서 0.6으로 증가가 된다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건호 교수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국민취업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걸 통계를 다시 재산출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득보장 이론은 지금 백화점식으로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교수 경우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는 비정규직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김호영 교수는 재정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식 교수는 무상복지에 플러스 정기적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득조사, 소득신고 이런 부분들 강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다음에 바우처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유종성 교수는 이제 NIT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예소득세 방식을 주장을 했고요. 오건호 교수는 하위계층 가구 단위 차등 지급에 해야 된다고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이제 빈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2019년대 65.5%에서 2018년대 63.8% 1.7%포인트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고용 불안의 이제 유발 문제는 가장의 실직이라든가 비정규직 고용 형태, 그다음에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가 1,758만 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주부라든가 그다음에 연로한 사람들 등을 포함한 숫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근로빈곤층의 특성으로서는 빈곤으로 진입이 탈출, 이동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직률과 이런 부분이 세계적인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 가능성이 낮다. 이게 바로 이제 저임금의 함정을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빈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높은 이직률과 해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자료를 통해서 스킵하겠습니다. 지자체별 복지사학지대 발굴 현황과 방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회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라든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통합 사례관리, 여러 가지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든가 통관장, 다음에 조사원이라든가 특히 에너지 검침원이라든가 집배원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외국의 소득보장 정책을 비교하게 되면 미국은 연방 빈곤성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 교육이라든가 영양 문제 보조,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독일 경우에는 노인 주거는 재가 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주로 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높죠.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청년부의 근로자 경우에 최저 90일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병과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소득보장 정책 공약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1년도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러 가지 취업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취업 준비 지원, 그다음에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조기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보게 되면 공약을 보게 되면 청년에 좀 비중을 두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크게 복지와 보건위로 분류했을 때 아래와 같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우리 동네 복지 서비스,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우리 회사 건강주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나온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자체 도별로 봤을 때 채용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재정 자립도도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경기도는 재정의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 소득보장 정책 현황은 소득보장 정책의 이제 문제점으로 보게 되면은 남부와 북부의 간에 앞에 서미 연구원님의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취업률의 차이가 심한 편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동부 지역에서 좀 낮은 걸로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형성 위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수준별 일자리 양화 심화되고 있고요. 여전한 그 무상복지의 이제 무임승차 문제, 복지 시스템의 체계 관리가 부족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격차가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인 것 같이 개인과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양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 재분배 문제와 복지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형 소득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서는 소득조사는 실제 그러니까 실질 조사를 통해서 주민센터라든가 공단, 국세청 DB를 공유를 통해서 복지 사업지대 발굴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50% 이하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절대 빈곤층은 약간 감소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재산 기준은 1억 3,500만 원에서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소득 대상자 보장 대상자를 더 확대하면 어떻겠는가. 부양의무자에서도 자영업자들이라든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지금 문제가 대부분 고용보험 부분이 1년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최소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이 지급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보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특히 남부 지역에 격차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국가 일자리 창출로서는 경제적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히 북부나 동부 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분양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민관 협력, 대기업의 유치도 필요하겠죠. 일자리 뱅크라든가 근로교육을 강화시키고요. 그래서 근로보장제를 통해서 가능한 고용 안정을 기하고요. 다음에 대면 업종에 대해서 특히 요즘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업종들이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단기 일용직 문제, 그다음에 인턴 일자리 보장제, 현재 실무형 교육이 좀 부족하다. 현재 현재 장소도 인재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교육에 대해서 특히 현재 일자리 창출용 실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과 경기도에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접 고용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고용안정기금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통해서 간접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고용을 안정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청년층과 노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비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어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교육의 퀄리티라든가 체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금과 현물 이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가능한 현금을 지급이 당연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현물을 20% 정도로 지급하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현물에 대해서 품질이 안 좋다라든가 또 기초수급자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위축에 따라서 보상을 통해서 지역화폐도 발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소비인자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주거복지 문제와 빈곤가구의 ICT 기반 인프라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로 복지재정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통해서 회계감리라든가 지금 계속 지적이 되어 있는 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이 부분이 반드시 따라줘서 어떤 가능한 국채라든가 지방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 자립에 의해서 투명하게 복지 예산이 쓰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료 사각지대는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하드웨어형 복지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스마트형 복지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됐었는데 최저소득 보장 기본 모델로 봤을 때는 그래프에서 나온 바와 같이 100%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보존율을 40% 그러니까 추가소득 증가율을 결국은 0.6으로 올리기 때문에 근로동기가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생계급여 EITC 모델에 비해서 하위 특히 중위소득 25에서 50% 계층에 대해서 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저소득 보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동기를 강화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특성별 소득보장 정책 방향으로서는 현재 불평등을 줄여서 빈곤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복지정책 부처별로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동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IT로 되어 있는데 전통 뿌리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근로동기 이런 것으로 결국은 코로나 극복과 이제 포용적인 복지 또 신복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해서 실질적인
소득 보장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균형소득 보장 방안 수수는 첫째 기본소득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세 배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를 통하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에 의해서 대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페이고 제도 도입, 이 부분은 일한 다음에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간이 비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입 제출 복지 원칙,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세입이라든가 세수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지금 중요합니다. 페이고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 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요즘도 계속 논란이 많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페이고법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보장기간제를 6개월 이상, 또 업종에 따라서 직업별로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니즈조사를 통해서 또 현재 실태, 문제, 이직률, 취업률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손실보상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요? 5차, 6차.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정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확대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제고, 특히 시니어 계층들이라든가 청년층은 지금 정부에서 AI 교육이라든가 코딩 교육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현재 청년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세계 최고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심리적 정신건강, 요즘 코로나 블루 우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 대책 강구, 문화복지가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래서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는 완화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끌어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소득보장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상당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아마 일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상황에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두 가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재율 위원장님께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맡은 경기도의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정책 커뮤니티의 주제는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 분야의 대응입니다. 방금 발표를 마친 성은미 연구위원님과 문승권 원장님의 알찬 연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님께서는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발제를 하시면서 이러한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하여 기존 복지 방향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복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득 보장 정책의 전망에 대하여 발제를 하시면서 기본소득 보장의 원칙에 조세배분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경기도 균형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제 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 토론을 하기 전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B 사이버대학교 염정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장동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주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으로 SB 사이버대학 염정혜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정혜 교수입니다.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님과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님의 코로나19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는 다양해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바라본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 분야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K자 양극화 복지 분야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와 준종속 노동자의 어려움으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은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세금 신고를 근거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보상하였고, 프랑스는 연대기금을 통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청년과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준종속 노동자를 위한 실업보험을 도입한 바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자영업자와 준종속 노동자에게 3월 한 달 600유로씩을 지급하였고, 이 정책이 연장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득 33%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500만 명 이상 수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공공부조인 최저생계보장제도 도입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시행 시기를 가속화하였고, 연간 GDP의 0.24%를 들여 저소득층 85만 가구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복지 방향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일부는 고소득층으로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K자 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는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소득보장 정책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빈곤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의 예방과 방지하는 정책과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운영과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택트 기술 활용을 통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자영업자, 준종속 노동자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정희 교수님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의 예방과 방지하는 정책,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운영과 신규 사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자유토론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로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 장동호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부터 먼저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뭐 코로나19 또 K자 뭐 이거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저는 보통 출근할 때 딸을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다 바래다 줍니다. 이제 좋은 아빠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다들 그렇듯이 딸이 학교를 가기 싫어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30분 이후에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학교에서 다 집에 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오늘 저는 처음 체감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 삶에 있어서 상수가 되었구나. 저는 뭐 2차 접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오늘 뭐 소득 보장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를 체험을 하지만 올해 이제 2021년 한국 사회복지학회 다 공동학술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코로나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마디로 상수가 되었다라고 하죠. 상수가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이제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 보장이 중요한 한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 보장으로 코로나19의 경제 문제들, 코로나19가 가지고 오는 이 빈곤의 문제들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학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확실히 그 학회에서 연구자들은 이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사회보장에 이대로 사회보장이 예전처럼 제 기능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오늘 보니까 이 경기복지재단,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새로운 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득보장 정책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할까, 개혁해야 할까,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이 새로운 빈곤의 문제들 또는 새로운 어떤 가계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경기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소득보장 해서 이 소득보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외국에서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20세기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사회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소득보장이라는 체계가 갖춰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빈곤 문제들을 나름 잘 대처를 하면서 그래도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거의 모든 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보장제도가 코로나 문제, 코로나가 수반한 문제죠. 수반한 그 경제위기 문제들, 가계 경제위기 문제들을 잘 대처했냐? 저는 정말 무기력했다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한 2년간 봤을 때 소득보장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항상 등장했던 용어가 있죠.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겁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제도가 소득보장을 대신할 정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능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통적인 빈곤자의 문제는 괜찮지만은 아까 문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또 성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보장제도에 밖에 있는 현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는 일명 뭐 비수급, 비빈곤자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정부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딱히 빈곤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뭐 코로나가 있지 않았더라면 전혀 빈곤하고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했다. 제 기능을 거의 아무런 뭐 그 은유를 하자면 어떤 백신의 역할 또는 치료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소득보장 제도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여기서 오늘 발표에서 나왔던 여성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마 여성 청년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그거겠죠. 이제 노동시장에서 되게 대면 서비스 업종,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또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 소득보장 제도 지금까지 밖에 계셨고 이분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이제 한 가지 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 의견인데요. 사실은 코로나에 의해서 그 충격을 받은 대상이 전통적인 빈곤 집단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제도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되 새로운 코로나가 가지고 온 새로운 빈곤 대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말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숨이 가쁘네요.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전통적 빈곤층 말고 중산층도 상당히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대부분의 돈을 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이 정말 많습니다. 애들 교육비 특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하고 나면 아무리 뭐 돈을 한 달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을 벌어도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등장하고 나서 만약에 자영업하는 집이었다면은 소득이 잠깐 줄었을 때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에 뭐 직원도 월급 못 주고 이런 상황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정 지출이 많다. 중산층이.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 문제를 그냥 방치를 하면 이들이 결국은 돈을 빌려 쓰게 되고요. 저는 이제 부채 연구를 하니까 보면 아는데 한 2년 사이에 정말 청년 부채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부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부채 돈 못 빌리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됩니다. 뭐 적금 깨든지 아니 보험 깨든지 또 집을 팔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점점 아까 K자 양극화 이야기하셨는데 그 아래로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소득 보장의 문제 또 사회보장의 문제하고 별개가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요. 소득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또 뭔가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재난금 잠깐 제 이제 토론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급재난금은 정말 저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긴급재난금을 기본소득으로 뭐 확장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의 긴급재난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했는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저 충청도 저는 사는데 거기가 여당 반 야당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그 이념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확산됐는지 저는 그때 좀 봤던 것 같고요. 기본소득 문제 하나는 좀 언급하고 싶은데 오늘도 발제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특이한 관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떤 경제적 문제와 가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좀 소비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보고 매달 앞으로 기본소득 10만 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걸 모아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걸로 오래된 제 차를 바꿀 것 같습니다. 제 차가 한 12년 됐으니까 바꿀 만도 한 것 같은데 아마 10만 원을 더 월에 벌었으니까 10만 원 더 비싼 차로 저는 할부금이 더 비싼 차로 사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복지 지원 기본소득이라는 이걸 받으면 받은 만큼 또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고정 지출이 된다면은 코로나가 가지고 문제는 그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수입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비용이 발생해서. 근데 이런 위기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고정 지출이 되어버리는 순간 기본소득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저처럼 좀 봐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렇게 오늘 이제 제 이야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소득 보장이든지 그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제일 큰 문제가 실업이잖아요. 갑자기 잘리는 거, 뭐 이런 건데 이런 문제 제대로 대응하려면은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전체가 쓰이지 않거나 일부는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종의 보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몇 달 버텨보는 거죠. 이런 기능이라도 하는데 매달 지급되고 지출되는 방식의 급여라면은 그런 기능 하기 어렵다라고 조금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오늘 발제문에는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은 여기서는 뭐 사실 이 토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다 길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새로운 소득 보장을 도입을 해보자, 제도 같은 것들을. 그래서 기존 소득 보장 제도를 움직인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 맞는 것처럼 1차 백신 그냥 1차 소득 보장 그대로 놔두고 좀 보조적인 소득 보장 제도를 좀 도입을 하는 것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사이드카 세이빙스라는 외국의 제도인데요. 미국, 영국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제도인데 요거하고 그리고 실업보험 저축계좌라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남미 국가에서 쓰고 있는 소득 보장 제도인데요. 요런 제도들을 좀 도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요 제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개인들이 이를테면 저축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저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 부을 때 일종의 뭐 우리 건강보험 가입하면은 건강보험료 나갈 때 노인장기보험료 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국민연금 낼 때 좀 따로 떼서 일정 금액 정도 쌓아놓는 금액 방식으로 소득 보장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이드카 세이빙스 같은 방법 그리고 실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축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 이제 요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고용보험 같은 경우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 코로나 때 엄청나면서 이 고용보험 제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 이제 비록 남미 그리고 뭐 싱가포르 우리가 아는 복지국가 대단한 복지국가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들에서는요 본인들이 저축을 해요. 그래서 실업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청년들 제가 설문조사한 거 봤더니 실업 경험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경험하고 나서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았냐 질문을 했더니 한 70%는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보조적인 어떤 실업급여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저축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면 뭐 도덕성 문제, 아까 이제 그 도덕적 해이 뭐 이런 문제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속성 이런 것도 제도로서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요즘 저도 하고 다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교수님은 상수화되어버린 코로나19와 소득 보장에 대하여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소득 보장을 추가 도입 운영하는 것이 빠르고 합리적인 소득 보장 계획의 방식일 수 있다면서 소액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종의 비상금 저축 계좌인 사이드카 세이빙스 제도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저축 계좌에 강제적으로 적립하고 실업을 당했을 때 저축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실업 금리에 가름하여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인 실업보험저축 계좌를 제시하였습니다. 참 시사성 있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지원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지주연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을 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했다라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더욱이 지금 이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각지대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두 발제분들과 또 토론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K자 양극화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여성과 청소년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보장, 또 새로운 지금의 기존의 소득 보장 말고도 새로운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저희 자산 형성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더욱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의 경우는 개인 간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시군 간의 격차 해소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 혼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이런 여러 가지의 코로나 시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부분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이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이 뭐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오늘 그 주제에 선정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이제 그 어떤 소득 보장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 국가 차원의 긴급 돌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형의 긴급 복지인 무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단지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위기 가구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기준을 높인다든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높였고, 그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이 없이 정말 어려운 위기 가구에 접근을 하는 사례 관리를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소득 보장의 일종의 방식으로 저축이라는 개념을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금리에 시달려야 되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도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극저 신용 대출, 그 다음에 또 신용 불량자가 되셨지만 다시 한번 재도전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도전론도 만들어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17년부터 시작을 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정 와서 가장 어렵던 게 서민 금융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의 어떤 소득보장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는 자산 형성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키움 통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통장인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서민금융 정책을 펼쳤다는 부분에서는 저처럼 이제 정통적인 사회복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은행이나 대부나 이런 개념들이 추가되다가 보니까 되게 고민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젠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복지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포용적 금융복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지금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고 줄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이제 여성 쪽까지는 개입을 하지 못해서 일단 청년 쪽만의 말씀을 드리면 청년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4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도 4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서 그 국가적인 사업뿐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데서 대상을 받는 그런 성과도 이루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면접수당이라는 부분들도 제공을 해서 면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고 단지 저희가 한 번에 5만 원씩 주는 청년 면접 수당도 중요하지만 기업들로부터 면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면접 수당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유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희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으로 저희 경기도의 청년 만 2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도민들을 위해서는 또한 기본소득을 연간 100만 원씩을 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각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정말 100만이 넘는 수원부터 정말 5만이 안 되는 연천이라는 작은 도시까지 다 포함을 해서 31개 시군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는 복지정책이 31개 시군 31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과 인구 특성,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 기준선을 설정을 했고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 경기복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사회부장위원회를 좀 더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이뤘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희가 여러 시군들이 특히 열악한 시군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저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경기복지재단 안에 균형발전소라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연구원들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복지 기준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을 최대한 복지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경기도에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30년 넘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만큼 위기감을 많이 느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경제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복지 정책은 만들어졌지만 아까 이렇게 과제자나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 K자라 그래서
코리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성은미 박사님이 소개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욱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요즘에 한국에 합병이 참 많다 그러거든요. 합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 부분에 좀 더 노력하고 또한 많은 오늘 나온 얘기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경기도에 좋은 복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지영 과장님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인 무한돌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K양극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자유토론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감사했습니다. 세 분의 지정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서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네. 발표자부터 네. 네네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저랑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발제자분들이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너무 토론자분들이 너무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기본소득은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아닌 것 같고요.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기본소득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 적합한 제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제도와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이제 문승건 원장님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NIT 제도는 사실은 조세 제도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제도인데 그게 사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대상자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노인이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NIT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 단지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동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실업 보험을 이제 어떤 세이빙하는 방식이 저축계좌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늘 저축을 하면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된 좌우의 긴 논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같이 그것도 마치 저축계좌 형식으로 바꾸면 이거를 국가에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민간 보험회사에서 관리할 거냐의 쟁점이 있는 것처럼 실업과 관련된 기금도 마련한 후에 얘를 공공에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민간 보험 시장에서 관리할 거냐의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근본적인 고민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건데 기존 제도로 이런 변화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긴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그럼 광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경기도 분야의 복지 대응이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소득보장 정책은 이게 광역이고 지자체다 보니까 중앙정부 정책의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나 광역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드는 자리였고 좋은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말씀하실 분. 네, 제가 올 초에 경기도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저는 이제 보건복지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논의되는 게
정말 이게 경기도 이거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우리 분과가 보건복지, 기후환경, 문화예술 막 다 있지만 우리가 논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광역에서 할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하면 참 애매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결국은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에 맞게 그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일단 제안을 해서 축소를 하더라도 좋은 정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지금 위원회가 구성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양한 좋은 정책적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 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어디까지가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노력적인 그 특성일 수 있을까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얘기가 많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이거는 경기도에서 논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축소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정책적인 일자리 부분에서 여성 청소년 막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고령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정말 일자리 현장에 많이 나와 있는, 물론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여성들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되면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지만 피부에 느끼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여성이 더 일자리를 찾고 현장에 이렇게 내몰아지는 거라고 저는 최근에 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성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임이 박사님의 지역별 어떤 격차 지도가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남부와 북부권의 격차, 특히 동부 지역이 좀 취업률이 낮은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특례시로 되는 예를 들어 고양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성남, 고양시다 하는데 고양시 내에서도 이 격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소득 수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 복지사학지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 현재 근로자 위주로 분석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개인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여러 발표자, 토론자 말씀대로 현재 굉장히 어려워한 부분들을 순위로 보게 되면 1순위는 저는 청년으로 보고요. 2순위는 70대 이상 홀로 된 노령층. 이 부분들에 대한 커버가 기본소득 아무리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고요. 건강 상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노령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계층별로 소득 보장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도록 도와주고요. 다음에 이제 염정혜 교수님의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보니까 애국 자료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기존 세금 신고를 근거로 해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 차이를 보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서 국세청이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매년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소득세를 추정을 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6차 재난금, 7차 재난금 손실보상 계속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언제까지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동호 교수님의 토론문에서도 보게 되면 참고할 부분이 사이드카 세이빙스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현재 보니까 군인들의 경우에 월 200만 원 가까이 이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를 이런 사이드카 세이빙스로 좀 정화하시도록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IT 기술 교육을 군대에서도 장려하고 앞으로 그런 트레이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소액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금 문제에서도 현재 탄소세라든가 국토부에서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교육세가 약 20% 되잖아요. 이 부분도 경기도국엔 재정자율도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지방교육세도 높여가지고 HRD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AI라든가 소프트웨어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되는 교육을 자격증만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턴십,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지금 중소기업들 현장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관련된 경영 지도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케팅이라는 분들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지주연 과장님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도 하고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한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실제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류도 많고요. 중복된 복지 사업도 많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PD를 통해서 어떤 재정 상태 관리, 이 사업이 도별로 시군별로 좀 더 확인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겠는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의 자장으로서 이 말씀이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토론의 개최 목적이 우리 집행부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K양극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정책을 지금 마련해서 그 정책을 선정해서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말씀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토론에는 그러면 이 코로나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전술 전략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과연 너무 이게 방망해요. 그 정책 중에 집행부에서 선정할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대응 정책 중에 아젠다 한 두 가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코로나와 대응해서 이러한 정책을 전술 전략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정책을 예산을 시험을 결정한 의원으로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죠. 저 뭐 잠깐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예, 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송미 박사님 사실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광역에서 어디까지 소득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보통 소득 보장 그러면 다 뭐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부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역사, 이제 사회복지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 뭐 복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뭐 좋은 연금제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도 역사책 보다 보면은 실제로 연금제도라든지 산재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지역 단위부터 뮤니시펄 단위, 그러니까 거의 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부터 사실은 고안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부 정책화 되는 거거든요. 뭐 가까운 예도 있죠. 뭐 이를테면 청년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자산형성 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도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복지재단에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들한테 자산형성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게 50%였거든요.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니까 중앙 정부도 결국은 내년부터는 100%까지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잘하면, 사실은 잘하면 다 중앙 정부의 제도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역이 만약에 소득 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뭔가 제대로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걸 못해서가 아니고요. 광역화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걸 그대로 하면서 또 다른 걸 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광역 단위로 어느 정도는 경기도에서 아마 원하시면 다 되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소득 보장도. 네. 갑자기 이런 질문 해주실 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여기에 나오면 또 어쨌든 도청을 대표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후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 보장 부분을 지금처럼 국민기초 부분을 더 그러니까 강화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강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국가 중심의 보건복지부가 그런 최저생활 보정의 공공부조 부분들은 중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해외 연수 저희 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중앙 단위의 역할과 지방 단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소득보장 부분이 강역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해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훈 박사하고도 고민을 해봤었고,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00억, 1000억씩 드는 예산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복지가 늘 안고 있는 all or nothing이라는 문제 부분, 내지는 또 너무 집중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거보다는 지방 단위는 좀 더 사회 서비스에 가까운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저희 자장께서 저한테 이제 2가지만 골라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 부분에서 이렇게 딱 1개, 2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경기도의 정책을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저출산이라는 부분들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고령화, 노령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인의 일자리가 지금 정말 저희 공무원들도 60세에 정년을 합니다만 정년하시는 분들 정말 젊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직화시키는 노인 일자리의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공이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민간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리 부분에서 또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은 청년의 일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청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굳이 또 하나 꽂으라면 저는 돌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자꾸 저희 도에서 이제 돌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일을 하려고 그래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요. 제가 이전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업무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여성들의 일자리는 특히 미스매칭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칭이 되게 심한 게 도우미를 구하는 집에서는 일찍 와서 늦게 가는 분을 원하고,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몇 시간 단시간을 해서 아이들의 학교 간 시간 동안을 좀 여유 있게 일자리를 가져가고 싶은 이런 개인적인 미스매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돌봄 체계가 긴급 돌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민 금융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장 도덕적 해이를 받고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복지 부분에서는 자산 형성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매칭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그것조차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태에 안전망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에 새롭게 서민금융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근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대부나 추심이나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복지 부분에서는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커버된다면 정말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생명들을 구하는 그런 세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복지에서 되게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안들을 다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 대안 중에서 가장 최적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토론회가 필요하지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가장 처리할 수 있는 현실과 대응할 수 있는가, 그걸 골라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다 놓고 제가 아젠다 2개를 말씀해 보라는 것은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조합이 돼서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지금 머물러 계신가. 그렇다면 이미 그게 끝났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사업 선정 예산 편성 시기잖아요. 12월 1일부터 심의 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그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더 이상 말씀하실 안 계십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그 CSR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 유통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K그룹에서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알다시피 평택 지역에는 LG와 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관 협력, 그래서 이런 경기도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또 협력업체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워크 쉐어링, 프랑스에서 지원치 절반 제도거든요. 주 3일제 근무라든가 언택트 피데미 시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 3일제를 가능한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좀 활성화되었습니다만 노동부와 협의해가지고서 나머지 그러니까 2, 3일은 어떤 이제 또 다른 대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기업을 좀 중심으로 또 협력업체도 있죠. 그래서 민과 간이 협력을 해서 어떤 펀드를 만든다든가 일자리에 대한 보장 문제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일자리가 중요한데 최근에
아는 분을 직접 2, 3일 전에 만났는데 아주머님인데 식당에 파견하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당 6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6만 원을 받고 식당에 파견하는 업인데 하루도 하고 6일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24일이 쿨이랍니다. 이랬을 때 건강상 문제를 쓰는데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50전 최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알다시피 식당, 카페, 노래방, 시장 전부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이라든가 최소 좀 기간을 좀 늘려주면은 좀 목돈이 좀 생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인력 뱅크라든가 워크 쉐어링도 말씀했는데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좀 고용 안정화 방안 장치를 좀 강구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대응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트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정부, 경기도가 제일 크지요. 우리 경기도 복지에 대하여 견지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 분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K자 양극화의 슬기로운 극복 여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하고 그 최선방이 우리 경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복지재정은 근본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인 K자 양극화까지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나름 괜찮았던 복지제도가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의견이 우리 경기도의 K자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자체도 우리의 K자 양극화 극복을 벤치마크하게 되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 소관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또 우리 복지재단 진성복 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집행부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중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단과 의회 그리고 도 집행부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 커뮤니티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커뮤니티가 경기도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셔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현장의 문제를 듣고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우리 도민 또는 우리 국민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복지정책 커뮤니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럼 10차 복지정책 커뮤니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